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말레이시아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저께 3대3으로 비기면서 조금 속이 상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답답했고 경기가 그렇게 어려울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기량 차이도 크고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매우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지난번 그 경기 때는 제가 조금 느긋하게 리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리뷰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짚어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이번 경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다들 이제 벤투 감독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제가 조금 벤투 감독 잘하고 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사람인데, 그거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라면 제가 좀 더 옹호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저는 전반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낸 숫자 정도? 그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골을 만들었고,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거의 다 나오긴 했지만 만들었고, 전반전에도 뭐 그 이재성 선수 머리에 맞출 뻔했던 장면이라던가,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에서 슈팅 때렸던 거라던가, 또 그 설령우 선수가 올려주고 조규성 선수의 발에 닿지 않았던 장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은 그래도 잘 경기를 통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런 어떤 그 찬스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후반전 중반 이후에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깨졌다는 느낌을 받는 장면들에서 자꾸 실점이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전에서 문제는, 바둑을 잠깐 불러야 되겠네요. 하프스페이스 활용도가 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대표팀, 최근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니니까, 축구 커뮤니티를 가면, 예전에 이제 뭐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때 선수들 개개인 기량이 좋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전적으로 틀렸다거나 그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수비를 팀으로 같이 한다면은 그걸 개인이 뚫고 들어가는 게 훨씬 버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강인하 해줘, 흥민아 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걸 두 명, 세 명을 써서 그거를 이제 제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한테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체력 부담도 커지게 되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타개에 나가기 위해서는 동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 대표팀 얘기할 때 벤투 감독의 뭐 그림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손흥민이나 황희찬의 개인 기량을 뽐내게 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많이 썼던 전술이, 이제 지금 어저께 4-4-2로 제가 지금 배치를 잠깐 해놨는데, 그때 뭐 4-2-3-1을 많이 썼잖아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윙포워드 자리에 보통 출전했던 황희찬 선수라던가, 혹은 누가 있었죠? 하여튼 어쨌든 윙어 플레이어,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지금 최근에 조금 이번 2023 시즌 말엔 좀 안 좋았지만, 그 전에 2022나 뭐 21 시즌에 울산현대가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이동준 선수가 한참 폼이 좋았을 때 보면 움직임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동준은 약간 측면 플레이어다, 여기서 이제 1대1 치고 들어온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동준 선수가 그 헤르타 베를린 가기 전에
움직임을 보시면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풀백이 올라와서 얘를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동준 선수가 그냥 혼자 밖에서 움직인다, 혹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냥 밖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선수랑 1대1을 쳐야 되고, 여기서 들어오면 얘가 커버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두 명을 같이 상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여기가 밀집 수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서버리면 거의 3명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협력 수비가. 근데 이거를 벗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선수가 그냥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칸 안으로. 그러면 여기를, 이거 잠시만요. 자, 여기를 이 선수가 도와주지 않았다, 수비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선수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막아버리면 더 힘들겠죠, 사실은. 네, 공간이 열려있죠.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 선수가 측면에 있는 이 풀백이 여기를 자꾸 올라와서 크로스 시도하고 여기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여기 막 돌파해서 들어오고, 그럼 이 선수가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빈다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이쪽을 풀백들을 높은 위치까지 하는 거, 이쪽까지 전진시키면서 이 선수가 여기를 막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지셔닝이 잡히고 나면 여기 1대1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풀백 선수들이 공격력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여기를 잡아주면서 한 명을 불러내고, 볼이 딱 여기까지만 투입되면 여기서 황희찬이든 뭐 이동준이든 손흥민이든 이 선수들이 이 한 명만 제압하면 슈팅을 이쪽으로도 때릴 수 있고, 양발잡이도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왼발로 때릴 수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선수가 흔들리다 보면 누가 신경이 쓰이냐면 이 선수가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자리를 이제 채워주려고, 아까처럼 이제 협력 수비를 하려고 온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이쪽에서 공간을 넓게 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3백이니까 이 선수가 같이 들어와서 붙어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롱크로스가 들어가면은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형태들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저번 아시안컵 때 16강전이었나요? 투르크메니스탄전인가? 제가 그거 차범근 감독님 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받은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같이 받는 와중에 저도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같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진수 선수가 이용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해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복기를 해보시면 중앙 쪽에 공격수들이 많이 몰려있으면서 이쪽을 다 거의 모여서 수비를 하게 몰아놓고 바깥쪽에 있던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포석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그 공격에 우리가 이제 한두 명 선수의 개인기량, 높은 개인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 뒤에 있을 테니까 수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1대1 해, 이거는 이 선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쏠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도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드리블 이동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위협적인 위치로 딱 올라, 김태현 선수가 이제 몇 번 잘해주긴 했지만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위협적으로 움직여줘야 얘가 더 헷갈리죠. 이걸 일로 따라가야 되나? 이거 막아야 되나? 하다 보면은 이게 막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을, 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개인기량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어찌됐든 상대도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인데 너무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 상대가 네이마르라도 뭐 우리나라 선수들 2명 3명 제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수가 밥 먹듯이 그런 걸 하더라도 마냥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네이마르 네가 1대1 해줘,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거의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한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전반전에는 역습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 때렸던 장면이라던가 설령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몇몇 장면들을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설령우 선수가 이제 돌아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몇 차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좋았고 잘 됐고. 근데 제가 이런 3백 쓰는 팀들 상대로 항상 짚어드리고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술적인 위치가 늘 하프스페이스 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정답에 근접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음식에다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음식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좀 설명이 어려운데,
뭔가 제가 예시가 딱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축구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부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를 써야만 득점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커집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스페이스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프스페이스는 뭐 뜻이 저는 정확히 하프스페이스가 뭔지 사실 잘 모르기도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센터백하고 이 풀백 사이가 벌어져 있다.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방문을 안 닫았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시느라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부모님 집에 와 있어가지고 네. 자, 이 공간을 벌려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여기서 1대1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이 한 칸 들어와서 이동준이 1대1을 했다, 뭐 황희찬이 1대1 했다, 손흥민이 1대1 했다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프스페이스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벌어져야지 공간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고 공이 딱 빠집니다. 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선수는 사실상 이 선수 마크가 불가능하죠. 뒤에서 쫓아올 테니까 불가능하게 되고 이 위치에 들어가면은 이 선수가 따라오겠죠. 여기를 공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가 진짜 많아질 수가 있는 게 여기서 긴 패스가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거리보다 확연하게 짧죠. 그러니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비 선수들이. 여기서는 또 우리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 물론 그거는 이쪽 바깥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긴 했는데 가까운 쪽 골대로 조규성이든 오영규가 잘라주면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어려워요. 강하게 깔아주면 발만 돌려대면 들어가는 형태로 가능하고 이렇게 이 선수가 오면 따라와야 되고 이 선수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이 공간이 또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 축구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격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움직임을 먼저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선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고요. 그러면 움직임이 이 선수가 이제 출발을 했겠죠. 여기 크로스 각을 재면서 출발했을 거고 따라올 거고 여기 따라올 거고 따라올 텐데 여기서 공간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이 선수가 이 자리를 제대로 채우는 것보다 들어오는 선수들이 위치를 잡으면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시선이 공을 향해 있는데 이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출발을 하더라도 이 선수들은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격 방향으로 직선으로 그냥 뛰어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 선수가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리블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 가까운 쪽 골대 자른다.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던 뭐 여기 윙플레이어가 한 이쯤 있다고 할까요? 여기서 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수비수들이 다 따라 들어올 텐데 이렇게 골키퍼 여기 있고 여기 바짝 붙을 텐데 이 열린 공간에 이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을 잘 이용해야지 이런 수비를 깨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측면에 이강인이 있으니까 강인아 네가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비진이 좁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크로스를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선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도 넘겨야 되고 이 선수가 아마 붙을 거고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혼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제도 보면 그 좋은 찬스들 몇 번 만들고도 혼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이런 저는 어떤 전술적으로 우리가 팀으로 이거를 좌우로 쫙 찢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후반 중반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이제 손흥민 선수였고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에 빠져들어갈 때마다 느껴졌어요.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까다로워한다는 게 그쪽에서 슈팅도 여러 번 나오고 코너킥도 계속 얻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잘 됐던 게 그 전반전에도 몇 번 나왔던 장면이지만 딱 손흥민 선수가 공 딱 잡고 1대1 툭툭 치면 벌써 이 선수들이 어딜 잡냐면 여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이쪽 측면 쪽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버려요. 이건 뭐냐면 여기 주겠다는 뜻입니다. 측면을.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를 워낙 잘하니까 이걸 막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크로스 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막을 기회가 있고 본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막을 기회가 생기는데 여기서 손흥민한테 주면
이거 거의 매크로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뭔지 아시죠? 이거 항상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앙 쪽을 철저히 틀어막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령우 선수가 바깥쪽에 있던 설령우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가 몇 번 올라왔었죠, 사실. 근데 이 장면에서 몇 번 찬스가 왔는데 마무리가 안 됐던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장면입니다. 잘했고 슈팅이 안 된 건 아쉽지만 이거는 그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더럽지만 그런 여러 번 시도하면 한 번만 걸리면 또 골이 나오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자꾸 만들어냈던 것들은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스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난 75분 이후에 나왔다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그럼 체력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확실한 대안이 있기보다는 상대가 힘이 떨어지고 우리 선수들이 그냥 뭐가 아다리가 맞을 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여건이 갖춰지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연습돼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되네, 괜찮네, 근데 그게 다음 경기 가면 또 사라질 것 같은, 이번 경기에 잘 됐던 것도, 그게 이제 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잘 돼요. 후반전 75분 이후에 그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공격이 다 손흥민에서 시작됩니다, 이쪽에서. 근데 여기 뭐예요? 오른쪽은 이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더 힘들잖아요, 상대가. 여기 흔들고 저기 흔들고. 근데 계속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공격을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포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팀적으로 연습이 돼 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만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오른쪽도 연습이 돼 있을 텐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좀 수비적으로 어저께 3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저는 첫 번째 실점이라던가 두 번째 실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개인의 실수로 보일 수도 있죠. 개인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범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본인 오른쪽에서 압박을 들어오는 공격수 선수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잘하는 건데, 몸은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것 같이 해놓다가 왼쪽으로 툭 쳐가지고 탈압박해서 나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 오른쪽에도 한 명 있었고 왼쪽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선수만 확인하고 그 왼쪽에 있는 선수가 본인한테 따라붙었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왼쪽에 있던 선수가 바짝 따라붙질 않았습니다, 황인범 선수한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나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려 황인범 선수한테는 그게 황인범 선수가 속는 그런 게 된 거죠. 왼쪽으로 툭 쳐놨더니 원래는 본인 뒤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따라와 있으니까 그게 걸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그 장면도 아쉽긴 했어요, 황인범 선수가. 근데 그 장면 전에도 생각해 보시면 김태현 선수 쪽으로 공이 나갈 때라던가 그럴 때 보면 패스길이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빌드업에 공이 잘 들여서 만들어온 빌드업 전술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쪽에 김태현 선수 쪽은 애초에 공이 들어갈 때 조금 그 수비 선수들이 애초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황인범 선수한테 나올 때도 제가 이제 그 장면 한번 다시 돌려봤는데, 황인범 선수 쪽에 들어올 때도 이제 그 김태현 선수가 찾고 두 번 정도 더듬다가 줄 데가 없어서 이제 황인범 선수한테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빌드업 잘하는 팀들이 압박을 매우 잘하는 팀한테 걸려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유로파가 질비한 팀이고 말레이시아 선수들 개인 기량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전방 압박 전술도 플랜 A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말레이시아 팀한테는. 근데 거기서 이제 탈압박이 안 돼가지고 빌드업이 잘 안 돼가지고 빌미를 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빌드업이 깔끔하지 못하다,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뒤가 불안해지는,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벤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벤투는 항상 변형 3백 좋아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프 스페이스 쓰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여기 있던 미드필더가 큰 정우영 선수가 코 큰 정우영 선수가 일로 내려가면서 변화를 이렇게 풀백들이 이렇게 전진하고 이런 형태를 세워서 이 안쪽에 숫자를 늘려놓는 형태를 썼다거나, 예? 그죠? 요런 형태들을 많이 썼었고, 요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공 이쪽에다 투입시켜서 이쪽에다 다 몰아놓고, 그러니까 이쪽에 공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협력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뒤로 백패스 나오면 여기서 천천히 돌리면은 잡히니까, 여기다 투입하면 잡히니까 이 선수가 여기서 그냥 빵 때려주는. 그래서 이쪽을 넓게 하고 하프 스페이스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벌어지게 되면 여기다 투입시켜서 이렇게, 이거 거의 약간 매크로와 같이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없다 보니까 공격이 잘 안 풀리고, 공격이 잘 안 풀리니까 실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역습 빌미를 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경기 끝나고도 좀 공수 밸런스가 깨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도 여전히 그런 느낌을 좀 주는 한 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수비. 그 두 번째 실점 장면도 좀 그런데, 세 번째 실점 장면도 그렇고, 제가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받는 느낌은 각자 수비가 어떤 방식으로 수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 공격하다가 전방 압박을 하거나 혹은 상대가 공격해올 때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매번 다 공을 뺏으러 달려 들어가는 수비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 상대를 만났을 때 바짝 붙어서 막 태클하고 몸을 던지고 그런 수비만 좋은 수비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수비입니다. 왜냐면 매번 공을 뺏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왜 그걸 고전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걸 잡겠다고 막 달려들면, 이거 툭 치면 이 선수는 관성이 있으니까 몸이 일로 가잖아요. 여기다 툭 치면 그냥 제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수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이런 수비 말고 그럼 해야 될 수비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패스 방향을, 앞에 있는 선수들은 주로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패스 방향을 한정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채널링이라고들 하죠. 그게 이제 벤투 감독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왔었는데,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센터백이 공을 딱 잡았을 때 맨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조규성 선수가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딱.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게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올 거라고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걸 갑자기 막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게 일단 몰아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윙포워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피곤해지는 위치가 이 중앙에 들어오면 피곤해진다 그랬잖아요. 중앙에 들어오면은 골이랑 가까워지는 이 중앙 쪽에서 골이 나니까, 여기를 잘 제어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투입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가운데로 모인단 말이에요. 중앙을 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좁히게 되면 여기가 넓어지죠, 측면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막기 위해서 채널링이라는 걸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규성이 한번 막아서 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선수도 막으러는 오는데, 이 선수들한테 볼 투입이 안 되게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수비를 막겠다고 여기를 막으면 이 선수가 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이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주게. 그럼 여기를 주려고 하면은 살짝 견제. 여기 다시 주려고 그러면 견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 어딜 주겠어요? 여기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공간이 열려서 올라가지만 이렇게 커버가 바뀌겠죠. 아마. 커버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선수가 여기를 몰아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여기를 못 잡게. 이렇게 되면은 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여기가 이제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전성기 마르셀로다. 그러면 여기를 제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말레이시아 선수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잡히고 나면 이제 여기선 똥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채널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단번에 뺏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압박했던 그 압박당해서 황인범 선수가 실수했던 장면처럼 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길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뺏으러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웃을 시키든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든 얘네가 뒤로 가서 여기서 똥볼을 차게 만들든 이게 이렇게 가서 똥볼 차게 만들든 여기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여기서 잡아먹는 거죠. 아니면 여기 이 선수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잡아먹으러 가는 거죠. 그럼 깔끔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좀 장면들을 잘 보시면 황인모 선수 그 실수 제외하고 두 번째 실점 장면들 보시면 앞쪽에서 패스가 좀 쉽게 들어가잖아요. 설령우 선수 쪽으로 쭉 그냥 들어가 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세 번째 골도 박용우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슨하게 막았나라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수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박용우 선수 혼자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이 장면 여기서 지금 깔끔하게 커트가 안 되고 여기서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게 홍윤석 선수가 그 자리를 더 잘 지워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박용우 선수가 타이트하게 붙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근데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아쉬운 게 수비 전술에서도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어를 해줘. 앞에서 좀 잘 걸러줘야지 뒤에서 수비가 하기 편한데 앞에서는 공격하다가 보니까 뺏기고 나면은 제압박이 빨리 못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뒤에서 수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 벤투 때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잘리면 가서 일단 부딪혀준다. 어느 방식으로 몰아간다. 이런 게 좀 있었던 느낌인데 최근에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수비로 해서 그러니까 공격하다 뺏겼을 때 왜 이렇게 수비로 빨리 와? 왜 이렇게 쉽게 와?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일 때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부터 서두에서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대1에서 이 선수들 2명, 3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근데 지금도 이거를 수비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보면은 수비 선수들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팀으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 채널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팀적으로 누군가는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그쪽을 한 번 더 몰아주고 패스가 들어올 때 누구는 뺏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건 결국에 팀으로 수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팀으로 수비하는 거 그 연장선에서 공격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수비를 개개인 능력이 막 부족하다기보다는 쟤네는 볼을 돌리면서 막 들어오고 움직임을 이용해서 우리를 제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덜 도와주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도 이게 이렇게 쉽게 들어오니까 힘드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게 겹치다 보니까 수비도 개인이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라고 하는 점은 역시 그런 어떤 조직력적인 측면이 확실히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전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살릴 수 있게 뭐 자유도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혹은 뭐 잘 되는 공격 방식을 계속 이용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또 좋은 분석관이 있는 팀이라 그러면 또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지 선수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가 예전만큼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자유도가 있으니까 선수들끼리 야 네가 이거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선수들끼리 한계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일리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예전보다 열심히 안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예전만큼 수비를 안 도와줘요. 근데 그거를 가서 뭐 고생하니까 본인이 손흥민 선수 공격을 많이 수비를 안 도와줘서 고전하는 설령우 선수가 가서 흥민이 형 거기서 수비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 수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뭐 다른 뭐 황인모 선수가 가가지고 형이 1차 저지선을 잘 못해주니까 중앙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막 세게 말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김민재 선수가 뭐 누구를 막 다 혼내가지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사실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팀이 뭔가가 하려고 하는 축구가 있을 때 안 되는 거를 결정 지어주고 고쳐주고 누군가 지적을 해주고 해서
나는 힘들고 조금 힘들어지지만 팀이 편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켜야 되는 게 좀 전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저는 좀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K리그를 많이 좋아하니까 예전에 최강희 감독님이 사실은 굉장히 선이 굵은 축구를 많이 했고 선수들 개인 기량에 의존한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승기, 김보경, 이재성 막 이런 테크니션들을 좋아하고 앞쪽에는 막 애두, 김신욱, 이동국 이런 어떤 딱 1대1에서 제압하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게 전방 압박을 다 같이 한다는 그 확실한 어떤 컨셉트가 있었고 공격도 보면은 로페즈 1대1 시킬 때 보면 로페즈가 1대1 칠 수 있게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전술적 배치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레오나르도가 1대1 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완벽하게 본인의 전술적인 색깔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과르디올라처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최강희 감독님 팀은 지금 산둥 르농도 이번에 아체마는 거 보니까 다 2인분씩 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를 잘 쓰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희생해주는 것도 있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런 축구를 만들어 놓죠. 사실은. 그런 또 적합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팀에 불러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선수들 개개인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 나가는 것처럼 막 보여주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을 고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격할 때도 제가 지난번 경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는 하프 스페이스를 거의 안 씁니다.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잡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여기 침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야 된다고 봐요. 이강인 선수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가야죠. 여기서 슈팅도 될 거고 크로스도 될 거고 하니까 왼쪽에 가야죠.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여기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 거의 안 된다니까요.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1대1 하는 것밖에 없지 윙어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 있어요. 받아서 오고 일로 넘어가니까. 이거 되게 좋은 전술이에요.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한두 번은 여기를 이강인이 들어가 줘야지 여기가 흔들려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뛰는 것만으로도 열리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 빠진 공간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황인범이나 뭐 이재성이 여기 뛰는 게 위협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을 안 줘도 돼요. 여기서. 네? 그래야 공간이 열린다고. 얘를 데려나간다고 얘를. 근데 요런 것들이 좀 약해요. 아무리 봐도. 수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시켜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응? 물론 아예 안 간 건 아니고 한두 번씩 가긴 가는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도는데 이쪽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수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여기서 너가 뺏으려고 하지 말고 몰아주기만 해. 이걸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줘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너는 해야 돼 라는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야지 선수들이 물론 선수들도 다 그런 판단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는 몰아줘야 돼 라고 한다 해서 몰아주기만 하진 않죠. 지금은 내가 가야 될다 싶으면 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선수 간에 분담이 되고 서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걸 팀으로 같이 해야 돼. 그리고 감독이 그런 걸 줬어요. 그렇게 너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있죠. 형, 감독이 하라 그랬잖아. 도와주세요. 그거는 편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경기를 길게 했네요. 또 35분이나 했는데 제가 이번 경기를 총평을 어떻게 드릴까 싶었는데 클린스만은 어찌됐든 이 조별리그가 끝났으니까 제가 딱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2023 시즌 초였나 2022 시즌이었나 제가 전북 현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전북은 그 전임 감독 체제인데 지금의 전북은 잘 맞는 날은 울산도 두드려 팰 수 있는 팀 같은데 못할 때는 꼴찌할 때도 질 것 같은 팀이다.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크다. 잘 될 때랑 안 될 때가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팀이다. 6이 나오면 잘해요. 1이 나오면 그날 망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팀이 그런 것 같아요. 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저점이 낮다는 얘기는 저는 전술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전술이 틀이 있고 어느 정도 있으면 선수들이 조금 바뀌고 좀 그 좋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도 틀은 유지가 되니까 괜찮은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전술적으로 괜찮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 선수한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강인 같은 드리블러가 빠져버린다. 그럼 이강인 롤을 해줄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공격 어떻게 풀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확 팀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클린스만호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이면 제가 보기에 일본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경기력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처럼 노골적으로 내려서고 역습을 하는 팀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뭐 이란이라던가 이런 팀들 뭐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기는 할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팀들 만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조금 더 숨통 튀일 가능성이 크고 제가 여기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프스페이스 써야 되네 어쩌네 이런 거가 없이도 공간이 막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 기량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손흥민이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뭐 조규성이라던가 황인범, 이재성 다 갖추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런 선수들이 한 방씩 꽂아버린 다음에 거기서 상대가 이제 더 막 이렇게 앞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한두 개씩 추가되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고점인 거고 대신에 이제 내려선 팀들 상대로는 오히려 더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갈수록 그런 팀들을 더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좋은 팀들을 그러니까 고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날도 질 수는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벤투 감독이라 가지고 전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벤투 감독은 어느 정도 그 뭐가 이렇게 틀이 있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어느 팀을 만나도 뭐 일본을 만나도 뭐 사우디를 만나도 뭐 올라가 있는 뭐 적당한 팀, 인도네시아를 만나도 어떤 팀을 만나도 이거는 주사위를 굴러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의 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 만나서 잘하는 것과 인도네시아 만나서 잘하는 것이 차이가 엄청 크겠죠. 인도네시아 3만 나와도 이기는 그런 팀일 텐데 일본은 5나 6이 나와야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팀 상대편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1이 나왔다. 어느 날 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인도네시아한테도 질 것 같은 느낌. 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거의 뭐 패배 위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였으니까 그런 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금 지도자가 조금 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는 제가 지금 수원 삼성 최근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 선수들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도자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팀을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각자의 몫이 다 있으니까 팀에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고용을 하고 팀을 사단을 꾸리는 걸 텐데 지금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조금 감독의 역할이 안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전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꼭 대회에서 우당탕탕 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해요. 어찌됐든 한 번도 안 졌어. 1승 2무지만 한 번도 안 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득점은 계속 막 8골씩 8골 맞죠? 많이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좀 있다. 고점은 있는데 저점이 너무 낮다. 근데 이제 계속 고점이 나오면 우승할 수도 있겠죠. 운이 따르면. 하지만 그 지금의 팀을 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 선수 구성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 최고의 팀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팀이다라는 게 좀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경기 부디 이기기를 바라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경기를 완벽하게 다 분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고요. 보니까 다음 주 이제 평일에 있던데요. 경기가 그죠? 평일에 저는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백수거든요. 백수니까 편하게 경기 보고 한 번 더 리뷰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16강전에서 이번 대회가 끝이 안 났으면 좋겠네요. 네, 8강, 4강 우승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주사위 눈 6위 뜨길.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